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3월 16일 여무충 교수는 X플랫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다시 뉴스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전에 북경에 대한 이른바 정상회담 숭배와 그 무용성에 대해 했던 생각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 두 편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글의 제목은 블링컨의 북경 방문 좌절은 중공국의 장기 전략의 일부이다 이며, 이 글은 2024년 5월 2일 국회 삼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2013년 11월 14일에 발표된 글로 당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석건평과 회담을 가졌을 때 작성된 것입니다. 제목은 중공국은 어떻게 정상회담을 활용해 자신의 실제 의제를 추진하는가입니다. 비록 과거에 작성된 글이지만 그 내용은 매우 가치가 있으므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무충 교수는 중공이 왜 이른바 정상회담에 이토록 열중하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중공 지도부는 오랫동안 정상회담에 대해 일종의 특별한 열의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회의가 종종 중공국과 주요 경쟁국 간의 전략 대화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더 흔한 양상은 중공이 이러한 회의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국내 신뢰를 회복하고 자국의 글로벌 비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북경의 서사와 정책의 틀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 협상의 장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글에 담긴 한 분석은 매우 공교롭게도 왜 석건평 당국이 이번 습 트럼프 회담을 그토록 서두르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석건평이 국내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석건평은 강도 높은 방역 통제 조치와 부적절한 재정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를 심각한 위기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민심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여무충 교수는 따라서 왜 석건평이 오늘날 자유세계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그토록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국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분노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중공의 선전 기계를 통해 포위된 국민들에게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국제 무대에서 존중받고 심지어는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공은 보다 더 교묘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사기를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해당 글은 필리핀,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 대만을 예로 들며 이들 국가가 오랫동안 중공의 현대화된 군사력에 의해 괴롭힘과 위협을 받아왔고 때로는 거의 매일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즉 중공국의 확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의 지도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석건평은 미국 동맹국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석건평의 계획이 상당히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의도적인 설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습 트럼프 회담은 이미 트럼프가 석건평을 시험하는 하나의 미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마치 미끼가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중공이 그에 맞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볼 때 이번 국면에서 석건평의 전략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공은 미국과의 이러한 협상을 하나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무충 교수는 중공국은 매번 협상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그 기본 가치관을 공격하는 동시에 길을 잃고 석건평 사상의 지도가 필요한 세계에 중공의 권위적 지도 체제를 확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은 접촉은 있지만 성과는 없는 순환을 지속시키며 이는 전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무충 교수는 중공국에게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명성과 도덕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무대이다. 매번 협력을 촉구하는 행위는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며 미국을 피해자 서사 속에서의 상대이자 압박자로 묘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무충 교수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을 짚으며 미국은 더 이상 비공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는 이러한 갈등 해결 방식의 비대칭성은 미중 관계의 핵심 요인으로 양측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호작용의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공의 이데올로기적 적대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더 이상 비공개 대화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중공의 더 큰 전략적 의도와 그 완고한 반미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경쟁은 이미 단순한 통치나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과 정치 체제 간의 충돌로 확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시장 대 계획 경제, 규칙 대 수정주의의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는 용기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공국의 도덕적 우월을 내세우는 태도, 위선, 그리고 선전을 공개적으로 도전해야 하며 그 실제 의도를 세계에 드러내야 한다. 이제는 외교적 예절이라는 외피를 벗겨내고 갈등의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적 근원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이를 하지 못한다면 중공국의 더욱 공격적인 의제를 부추기게 될 뿐이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원칙들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제의 긴급성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다. 우유부단함은 오히려 중공국이 자신의 서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질서의 기반을 잠식하도록 만들 뿐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결단으로 행동해야 하며 중공의 파산한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행태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공에서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대형 이슈입니다. 3월 17일 중공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10PB가 넘는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를 본 한 인사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심각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내부 정황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인사는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유출은 중공에 대해 재앙적이고 전방위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유출된 자료에는 중공의 항공 우주 및 군사 분야 등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마, 홍양급, 즉 붉은 말과 붉은 양의 재앙이 실제로 중공에 닥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 게시물은 현재 작성자가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어떤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왜 삭제되었는지 단 한 가지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물은 삭제되기 전 약 20분 동안 1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실제로 해킹을 당했습니다. 2. 심지어 어떤 경로로 침입했는지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3. 다만 10PB 규모의 데이터가 실제로 탈취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0PB는 매우 방대한 양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1. 항공기. 민간 항공기부터 5세대, 6세대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그 구조, 강도, 공기 역학적 설계, 피로 수명, 진동 특성 등은 모두 대규모 유한 요소 해석과 유체 시뮬레이션에 의존합니다. 또한 응력 해석, 강도 분석, 피로 계산, 진동 분석 등 다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부 계산은 지역의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수행되지만 대규모 연산은 여전히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에 의존해야 합니다. 2. 잠수함, 핵 잠수함을 포함해 구조 강도 계산, 유체 분석, 시뮬레이션 등은 모두 슈퍼컴퓨팅 센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극초음속 비행체, 고온 공기 역학, 충격파 구조, 소재 한계 등을 계산해야 하며 심지어 핵 폭발, 핵융합과 같은 극한 물리 과정의 시뮬레이션까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구성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자는 여러 전문적인 분석을 제시한 뒤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나의 노드가 뚫리니 전체가 다 뚫렸다. 정말 허술한 체계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많은 좋아요, 공유, 댓글을 얻었으며 참여자들 또한 대부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그다지 놀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국내 체제에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서로 모순적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에 근거해 처리해야 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다 보니 이념 간 충돌이 반드시 매우 기이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전에 상해 공안 OSS 유출 사건, 그 전에 로켓 PDF 사건, 이번 슈퍼컴퓨팅 사건, 그리고 앞으로도 또 생길 것이다. 일부 국가급 실험실의 내부 관료주의 수준은 정말 심각해서 사실상 사이버 8기군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댓글은 2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으며 많은 댓글을 보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커가 중공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를 공격했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어떤 이는 정말 어이없다. 군수산업 외주 개발은 항상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하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는데 정작 내부에서는 스스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이렇게 허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과감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식량 창고를 감시하려 하자 미리 불이 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사실은 이미 내부 인원이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를 덮기 위해 해킹 사건으로 꾸민 것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제가 항공우주 계열 일부 연구기관과 협업해본 경험으로 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늘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기밀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연결된 것은 기밀이 아니다. 물리적 분리 같은 원칙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자들이 보안에 대한 기본 상식이나 현대 암호학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구호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급 인력 중 일부는 조금 이해하고 있어도 발언권이 크지 않고 결국 윗선에서 내려온 업무를 수행해야 하니 모든 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례를 들며 이건 너무 흔한 일입니다. 많은 국방 관련 기업들이 최근 내부 외부 감사로 인해 그룹 단위 IT 시스템을 일괄 관리하거나 다중관리 체계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은 모두 동일하게 등록되고 비밀번호는 전부 1, 2, 3, 4, 5, 6으로 동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에는 내부망을 조금 살펴보니 바로 검색되는 글 중 하나가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는 피해야 한다는 불만의 글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입사 후 실제 처우와 근무 환경이 면접 때 HR이 약속한 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위치도 외진데다 급여 구조에도 문제가 있으며 오퍼 발급 과정도 지연되고 부서 간 HR 소통도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정부나 기업과 직접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버 보안에는 최정상급 공격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인재들은 국내에서 오히려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먼저 관리 부서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겨우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먼저 제거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 한 전문가는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내의 화이트 해커들이 테스트를 하고 문제를 알리면 상대는 여전히 80에서 90년대 방식으로 내부 고발자를 대합니다. 규정 위반이라고 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치부하죠. 하지만 실제 침입자가 데이터를 노리고 들어오면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드나들듯이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은 그저 무사히 은퇴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책임 추궁이 시작되면 과거까지 거슬러 조사하게 되니 자신들의 편하게 지내며 연금 받는 삶을 망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더 많은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중공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번 사건의 사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며 중공에 있어 이번 사안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